월드와이드 펀드 키움증권의 김민관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 주 동안 해외 펀드 시황 어떻게 돌아갔나요? 일단은 그 4일 현지 그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5일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그 해외 펀드 주식형 해외 펀드는 한 주간 1.37% 상승했고요. 소형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으며 소비 섹터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양호한 반면에 동남아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5일 현재 그 30조 9,329억 원으로 전주 대비 1,031억 원 증가했고요. 순자 잔액은 주식시장 상승으로 1,901억 원 증가한 29조 1,37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동남아 펀드가 부진했던 이유는 뭘까요? 달러 강세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달러 강세가 되면 그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런 지역들이 좀 신흥국이다 신흥국이 좀 보니까요. 안 좋은 부분이 있죠. 예, 섹터별로는 소비재 섹터 네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별로 한 주 동안 뭐 마찬가지로 소비재 네. 쪽이 좀 강세였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어떤 펀드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그리스 구제금융 이후에 이제 그 유럽에서 유럽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해외 펀드 가운데서 이제 유럽 펀드는 중국 펀드 다음으로 그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뭐 변동성을 좀 유발하긴 했지만 연초 이후에 그 상승음이 좋았던 그 유럽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럽 투자 펀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그 펀더멘털이 완전히 뭐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예. 예, 많이 부진하고요. 또 아직도 취약한 국가들도 여전히 또 네, 남아 있는 맞습니다. 상태고요. 또 유럽 하면은 여전히 그리스 사태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과장님, 그리스 부채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리스 3차 구제 협상 타결로 이제 그렉시트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소멸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그 그리스 이제 부채 협상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그 6월 말 이제 그리스 정부가 트로이카 측의 구제금융을 이제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게 이제 시장을 좀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이제 바로 이제 치프라스 총리는 구제금융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그 국민투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반대 61 그리고 찬성 39%로 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리스 의회는 이제 연금 삭감 그리고 부가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한 개혁안을 승인을 했고요. 이에 이제 구제금융 협상안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고 이런 의회에서 승인 후에 그리스는 이제 22 채권 35억을 만기 상환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 사태가 수습되어 간다고 해서 유럽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가지고 오신 건지 아니면 뭐 유럽에 투자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어떤 그리스 이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악재만 남기고 유로존 잔류라든지 구제금융이 수용한 합의로 이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향후 이제 860억 유로의 그 수준의 이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연금 개혁, 자산 민영화 뭐 이런 개혁 등을 이제 이행할 예정이고요.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제 그리스 우려가 이제 거의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또한 이제 그리스 사태 이전에 그 수준을 좀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럽 중앙의 양적 완화 부분인데 월 600억 유로의 가시효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유로존의 통화량은 이제 증가세에 있고요. 유로존 그 GDP와 그 시차를 두고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 9월 말까지 이제 양적 양화는 진행될 예정이고요. 유로존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이제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양적 완화는 유로 지역 민간은행의 대출 태도 경색 지수의 반전 등인데 실질적으로 유동성 확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좀 줄어들어서 1분기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2%라서 향후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도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미국이 상승한 것처럼 유럽도 앞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진행하면서부터 네네. 해서 뭐 6년 동안의 강세가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미국은 2008년에 그 리만 브러스 파산 사태 이후에 총 네. 3차례에 걸쳐가지고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이제 수차례 갱신하면서 이제 세 번의 양적 완화가 그 S&P 500을 평균 한 50% 정도 상승하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의 정치 효과를 보면서 현재 유로존도 이제 사실 미국의 그 어떤 길을 같이 걷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럽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이점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그렇죠. 뭐 미국은 기축통화고 네. 예. 그런 또 부분이 있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로화가 지금 달러에 비해서 또 약세기 때문에 뭐 이런 네네. 부분들이 뭐 약간 뭐 다를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뭐 그렉시트 얘기도 네, 나오는 네, 거 네. 보면은 이렇게 연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단결력이 조금 약하죠. 부족하다고 네, 맞습니다. 예,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또 현재 구간에 저유가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이런 다양한 그 대외적인 여건들이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 유럽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을 2년치를 좀 보게 되면 확실히 유로는 이제 약세가 되고요. 달러는 지금 강세에 강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연내 이제 그 금리를 인상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계속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유로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좀 개선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익들이 좀 개선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유럽은 사실 자원 수입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배럴당 지금 44달러의 그 수준에 떨어진 유가 부분이 이런 유로존 경기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 지금 또 역사상 최저 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 효과로 이어져서 기업의 그 이익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영향, 대외적인 변수 속에서 어떤 기업 실적의 개선 영향이 좀 나타나야 될 텐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럽에 투자해보자라고 오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또 유럽의 투자 포인트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일단 유럽 투자 포인트는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부분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진통이 좀 예상되지만 그리스 가능성이 현저히 소멸된 상태고요. 시장의 관심은 다시 이제 펀더멘탈 측으로 좀 옮겨졌다고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부분인데요. 이 기대감 부분은 이제 15년 3월부터 그 시행 중인데 월 600억 유로 정도 그 자산 매입 부분은 2016년 9월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주식 증시 회복과 같은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유로존 경제 회복 및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유로존 경제 자체가 작년 3분기 저점으로 해서 회복세로 전환된 이후에 시장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있고요. 성장세라든지 PMI, 시장 신뢰 지수 등이 경제 제반 지수 부분들이 모두 개선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은행 업종 및 소비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실적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주식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인데 실질적으로 유럽 증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평균 대비 전업장에 걸쳐 저평가가 좀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환율에 민감한 일본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투자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로존 경제가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고 이것이 시장의 전망을 충족하고 있다고 앞서서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유로존의 경제와 기업 실적이 이미 개선세에 진입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 사태도 좀 끝났고 그런 네. 부분이고 경제 자체는 이제 실제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유럽이 개선돼야죠. 네, 예, 맞습니다. 선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정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게로 네. 좀 이어져야 되는 건데요. 좀 전망 뭐 아주 낙관적인 결론으로 전망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돼야 또 모두가 사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자 가능성을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유럽 관련 펀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만한 게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펀드 3개 정도 가져왔고요. 일단 그 슈러더 유럽증권, 그리고 JP모간 대표 유럽증권, 그리고 키움 유럽 배당 증권 펀드입니다. 세 펀드는 모두 그 주식형 펀드이고요. 설정일은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펀드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슈러더 유럽증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시가총액이 50억 이상 유로인 종목 그 투자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업종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바텀업 방식의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 상황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그 운용 스타일에서 250개 정도의 유니버스를 가지고 거기서 한 60개 종목을 투자하면서 연간 한 3분의 1 정도의 종목 개최를 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JP모간 유럽 대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유로존 부분만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철저한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국가 비중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운용 스타일은 이제 밸류라든지 모멘텀, 퀄리티 이 세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국가 그 종목을 선정을 하고요. 시장 대비 꾸준한 그 초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이제 유럽 배당 증권 펀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지역의 고배당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배당에 대한 증권사의 그 예상 정보 및 자체 분석을 통해서 고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예상 종목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에는 베타가 0.95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과의 괴리를 최소화시키고 있고요. 시장 변동에 따라서 뭐 정기적인 또 비정기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교체하고 있는 그런 펀드로 보시면 됩니다. 펀드의 이제 설정액을 좀 보시게 되면 펀드가 이제 그 슈러더 펀드 같은 경우에는 1조 247억 원, 그리고 JP모간 유럽 펀드는 1,032억 원, 그리고 키움 유럽 배당 증권은 1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의 설정 그 6개월 성과를 좀 보시게 되면 슈러더 유럽 펀드 같은 경우는 11.06%, JP모간 유럽 대표 증권은 13.47, 그리고 키움 유럽 증권 배당 펀드 같은 경우는 8.66%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펀드가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네, 슈로더 유로 증권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유럽 쪽 투자하는 거고, JP모건은 또 이제 유로화 쓰는데 말고 다른 유럽까지 모두 뭐 동유럽, 북유럽 다 포함을 하는 거죠. 네, 포함을 하고 또 배당. 유럽의 배당주까지 투자하는 펀드 알아봤는데요. 펀드 보수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일단 제가 A 클래스로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슈러더 유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2.02%고요. 선지 판매 수수료가 1.2%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간 유럽 대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1.615%고 선지 판매 수수료가 1%가 있고요. 키움 유럽 배당 증권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는 2.085%, 그리고 선지 판매수는 1%가 있고요. 저희 키움증권에서는 선지 판매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지 판매 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네.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펀드 투자할 때 네. 주의할 사항 뭐라고 보시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유로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네. 이 각 국가의 시장이라든지 뭐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등을 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경제 및 통화 공동체를 향한 유로존의 노력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완성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고, 네. 그럴 때 이제 그리스 사태와 같은 절반 매수가 나타나게 되면 펀드에 좀 악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통화 공동체로서의 유로존의 노력들 네네네. 계속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부분들 앞으로도 불거질 수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보자고 하셨네요. 또 그럴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유로존을 믿는다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WF 유럽에 투자하는 펀드 알아봤습니다.